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우등석입니다. 경복궁 상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하나만 알면요, 동양의 어떤 사상들, 정신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가 있죠. 이 우주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양, 오행, 삼신, 사상, 환극 이야기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역에 대한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사정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북극성에 해당하는 근정적 얘기를 했고요. 왕이 하루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정전. 사정전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옳고 그름의 결정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강령전, 교태전, 그다음에 경복궁 후원, 그리고 기타 경복궁에 있는 정각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마지막에는 온갖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경회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사정전에서 강령전을 들어가기 전에 향오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게 됩니다. 5개로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향오문을 통과해서 왕의 처소인 강령전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5채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행 또는 오황극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근데 강령이란 뭘까? 사극에 보면은 폐하 강령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령이 편안하시옵소서라는 뜻인데, 강령 또는 황극,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올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홍범구주라고 하는 것에 나옵니다. 자, 홍범구주는 우리가 하도 낙서할 때 낙서 8괴를 약간 변형을 해서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어떤 법도로서 만들어진 기초 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범구주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9년 홍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군조선 초기 당군 시절에 조선에서도 큰 홍수가 있었죠. 그때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홍수를 다스리라 라고 하고, 강화도 마리산에 꼭대기에 참성단을 짓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신에게 제를 올려서 홍수를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17년 뒤에 중국에 그 유명한 9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가 어떤 당시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홍수 시기하고 완전히 똑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제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 당군의 아들 부르테자를 제후국인 중국에 보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우나라 요순할 때 순왕이 있었습니다. 우나라 순왕이 있었는데, 순왕이 임명한 그 사공, 이 사공하면은 지금으로부터 건설교통부 장관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름이 우였어요. 우나라의 순임금이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되죠. 9년 동안 해도. 그래서 이 부르테제가 가서 오행치수법이 들어있는 홍범구주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는 13년 동안 홍수를 다스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홍수를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9년 홍수에다가 13년 하면 한 22년 동안 중국은 홍수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중국이 다 잠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중국이 아주 초토화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가 이 홍수를 다스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라의 왕이 됩니다. 초대왕. 그러니까 이제 홍범구주는 어떤 내용이냐면, 홍수를 제압을 하는, 이제 홍수를 이렇게 치수를 하는 오행치수법도 있지만은 고조선의 정치 제도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국가 경영 지침서였던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중국의 한나라에서부터 우리가 하상주 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자, 황극이라는 것은요, 홍범구주의 5번째, 가장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법도를 세우는 것을 황극이라고 하는데, 황극은 쉽게 얘기하면 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 또는 신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대행자로서 지상 세계의 정치를 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황극이라고 하는데 바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이라든가 뭐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황극지중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강령은 어디 나오냐? 홍범구주의 맨 9번째 오복의 가운데 있는 것이 강령입니다. 편안하라. 조선 왕조를 만든 정도전이 강령전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덕을 쌓아서 황극을 이루면,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법도를 세우면은 오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처소를 강령으로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령은 이제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근데 강령 하나로 오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복이 되려면은 수, 무,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하는 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5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수라는 건 목숨이죠. 왕이 오래 살고, 그다음에 부,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고, 근정, 이제 편안하고, 그러니까 유호덕, 덕 쌓기를 즐겨하고, 그다음에 고종명, 천수를 누리다가 명을 다해서 죽으면 그게 오복이다. 그래서 왕이 오복을 누려야 백성들도 편안하다 이거죠. 백성한테 혜택이 들어간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은 하늘을 대신해서 지상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지상 세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동쪽은 이제 봄을 상징하고 서쪽은 이제 가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봄에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처소의 이름을 연생전, 날 생자가 들어가 있는 정각의 이름을 지었고요. 서쪽에는 경성전, 이룰 성자, 열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웠습니다. 강령전에 그냥 본체 건물만 해도 160평이고요. 주변 정각하고 부속 건물 5채 다 합치면 한 4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정전도 굉장히 크지만 강령전도 굉장히 크다. 높이는 이제 한 3층 높이 정도. 실제로는 이제 한 5m가 좀 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앞에 월대가 있습니다. 월대. 월대는 뭐냐면 밤에 이렇게 달을 쳐다보는 것을 월대라고 하는데, 근정전에도 월대가 있었고요. 물론 또 이제 수정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월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월대는 왕이 개인적으로 머무는 공간이고 외부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했던 곳이기도 하죠. 세종대왕이 특히 이제 그런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월대에 나와서 자신의 그 스승인 맹사성께서 저 멀리 그 집에 보이는 집에 있었거든요. 저 멀리에 언덕 위에. 거기서 이제 불 끄고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월대에 살펴봤다고 해요. 불 끄고 주무시면은 세종도 그때 자고, 계속 불 켜져 있으면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강령전에는 아주 특이한 그 구조의 지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무량각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건축 기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고. 자, 강령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태전으로 가려면 또 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 이름이 양의문입니다. 양의. 음양을 나타냅니다. 양의는 뭐 하늘과
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남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음양이라는 건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왜 양이문이라고 했을까? 예, 주역 개사 상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역에는 태극이 있는데 태극은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고 팔계는 64개를 낳느니라.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태극 속에는 음양이 있고요. 음양으로 이제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행이죠. 오행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문을 가운데 두고 태극에 해당하는 것은 교태전이 되겠고요. 사상, 즉 오행에 해당하는 것이 5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강령전이 되겠습니다. 자, 교태전에 들어가 보면 교태전도 아담하게 보이지만 아주 잘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사극을 보면 듣습니다. 중전마마 납시오. 중전. 교태전은 경복궁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교태전이 없었고요. 세종 때 교태전을 만듭니다. 자, 교태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남자는 출입을 금하고 왕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공간이 교태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교태를 부린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교태전의 교태는 주역의 64궤 중에서 지천택궤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천택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그 건공감리 4개의 궤가 있죠. 그 중에서 건과 곤, 건궤와 곤궤가 있는데요. 건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을 나타내고요. 곤궤는 3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땅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불과 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지천택궤는요. 하늘이 밑에 있어요. 땅이 위에 있습니다. 그 이상하죠. 뭔가 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땅은 밑에 내려와야 되고 하늘은 위에 올라가려는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물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이런 성질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섞입니다. 서로 잘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태극이죠. 태극. 잘 섞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다 그러면 벌어져서 소멸되고 맙니다. 안 좋은 거죠. 이걸 천지비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억누르는 뭐 같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지천택궤를 놓고 왕과 왕비가 화합을 해야 가화만사성 아니에요. 집안이 평안해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 만물이 풍요로워지고 백성들도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천택궤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도 이제 지천태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천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극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지천택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그 강령전에서 얘기했던 마리산 참성단이 바로 지천택궤에 해당하는 건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위에 기단이 사각이에요. 우리가 천원지방이라고 할 때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이 모습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기단 있는 있는 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이 밑에 내려와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그런 재단 형식을 만들어서 지천택궤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면 하늘과 땅이 잘 이제 교합이 이루어서 좋아야 되잖아요. 서로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이 도인들이 뭐 수승화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승화강. 그러니까
물은 승 올라가고 화, 불은 강 내려온다. 이렇게 물은 올리고 불은 내려야지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심장에 불기운, 신장에 물기운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기혈이 순환이 잘 돼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나무는 인간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사실은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태양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나뭇잎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위에 있잖아요. 불의 기운이 위에 있는데 불의 기운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뿌리로 보내고요. 뿌리로 흡수한 물기운을 나뭇잎으로 보냅니다. 예, 물은 오르고 불은 내리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오래 살잖아요. 오래. 몇천 년 살지 않습니까? 나무는. 오래 사는 것은. 그래서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많이 걸으시면 돼요. 예. 하여튼 발바닥이 열불나게 걸으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걸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지천태괴의 실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세상은 지천태의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남자 우선주의죠.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여자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불평등하게 뭐 마녀사냥해서 여자를 다 죽이고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음양이 서로 교합이 되는 태극기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 대통령, 여자 CEO, 하여튼 여자 장관부터 해서 여성 지도자들이 막 탄생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의 지천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태전은 처음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태전은 이제 세종 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두산에 아주 신비한 그 기운이 서울구 뒤쪽에 있는 북한산을 거쳐서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백악산을 거쳐서 경복궁 내부에 있는 녹산을 지나 왕이 처소인 강령전 앞에 딱 멈춰 섰던 풀어진 작은 언덕이 아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때 교태전을 만들었죠. 이 교태전은 아미사의 끝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백두산과 경복궁을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아미사 끝에 피어난 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태전이 아미사 앞에 피어난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꽃이 피어야지 왕하고 왕비 사이에 건강한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교태전은 왕의 개인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 경복궁 밖을 나가지 않는 이상 왕비는 거기에 거의 갇혀 사는 듯 했습니다. 근데 왕비도 사실은 이제 공인이잖아요.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안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은 어떤 벼슬이 있어야 돼요. 아주 낮은 벼슬이라도 정일품, 이품, 종이품 할 때 왕비는 종이품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집이죠.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모든 여성보다 가장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교태전에서 내명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명부가 뭐냐면요. 궁 안에 있는 모든 여성이죠. 예, 뭐 후궁도 있고 뭐 궁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명부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왕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비의 그 심신을 달래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사실은 교태전이고요. 또 재미난 것은 교태전 이제 본 건물 사이에 이렇게 마치 어떤 행각처럼 그 옆에 건물들이 있어요. 궁녀들이 사는 건물이 있는데 궁녀들의 직급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청마루가 항상 있죠. 그 대청마루 그 뒤쪽 편
그러니까 그 북쪽을 향한 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입니다. 마치 병풍을 딱 펼쳐놓듯이 십장생의 그림을 그린 문이 있는데 무척 아름답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야 정말 잘 그렸다,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비록 유교를 이상향으로 삼지만 사실은 왕실 내부에서 또 일반인들한테는 이 도교라든가 불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안미산이 이제 도교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과 연관이 많겠죠. 이 신선 세계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그 형상들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뭐 십장생, 사군자, 도깨비, 박쥐, 그 불가사리, 강령전과 교태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알아도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것만 잘 알아도 야 우리 동양의 한국의 어떤 정신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